안녕하세요. SAC 국어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갑시다. 21학년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비문학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학교를 마치고 이제 고등학교에 갓 들어왔는데 처음 본 모의고사 시험이 뚜둥 비문학. 어렵습니다. 이 독해 영역 많이 어렵고요. 독해는 방법이 없어. 보고 또 보고 계속 반복적 기계적으로 지문 분석 연습을 많이 해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16에서 20번 문제고요. 먼저 문제부터 항상 지문 들어가기 전에 문제부터 파악해라. 문제부터 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6번 윗글에 대한 설명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외민에 대한 이해. 자, 문제를 먼저 보라는 것은 포인트 먼저 잡아주라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보면 되겠다. 자, 18번, 자, 추론 형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9번도 추론이죠. 독서 활동 이렇게 되어 있고, 20번 바꿔쓰기. 자, 그러면 20번 같은 문제는 이제 읽어가면서 하나씩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국어 문제는 정보 영역이기 때문에 좀 부지런 떨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해줘야 되겠다. 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은 왕권의 기반이 민심에 있으며 민심을 천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 민본사상을 통치기념으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자, 민본사상에 대한 개념이 앞에 나와 있지요. 민심이 곧 천심이다. 자, 백성의 마음을 근본으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주는 백성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받들며 섬기고, 덕성을 갖춘 성군으로서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의 태도로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고 백성을 교화해야 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또한 백성은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는 존재로서 통치에 순응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 밑줄 친거 나왔죠? 통치에 순응하다. 단순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들어가야 돼. 통치에 순응하다, 통치에 따라야 한다, 순응해야 한다. 바꿔 쓸 수가 있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지문으로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을 봤단 말이야. 그치? 자, 단락 정리할 때는 덩어리로 잡아주면 돼요. 정보가 몇 개나 있는가를 봐주면 되겠는데, 여기 민본 사상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고, 민본 개념. 그리고 군주가 해야 될 거, 군주 할 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런데 중심 내용 잡는 거는 간단한데 세부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좀 들어가 줘야 되겠어요. 자, 다음 단락입니다. 군주와 백성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조선 개국을 주도하고 통치 체제를 설계한 정도전의 주장에서도 드러난다. 자, 이렇게 전문가 나온다. 그죠? 전문가 나올 때는 반드시 체크 포인트 해주고, 여러 명의 전문가가 나올 수 있으니까 먼저 좀 기호들을 다양하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정도전은 우리 네모로 합시다. 네모. 정도전은 군주나 관료가 백성에 대한 통치권을 지닌 것은 백성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보살피고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자,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통치권은 백성을 보살피고 안정시키기 위한 것. 군주나 관료가 지배자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일 때 이들의 지위나 녹봉은 그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여긴 것이다. 또한, 자, 이렇게 접속사 나오죠? 그럼 끊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뭡니까? 정도전이 생각하는 통치권이 되겠다. 그치? 자, 그럼 간단하게 정도전의 통치권, 이렇게 개념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타블렛을 쓰다 보니까 원래 못 쓰는 글씨가 더 못 쓰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개념만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간단하게 메모하면 좋을 것 같아. 자, 또한 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왕을 정점으로 하여 관료 조직을 위계적으로 정비하는 것과 더불어, 자, 조직을 정비하다, 이게 되겠죠? 조직을 정비하다. 그러면 바꿔쓰기 문제입니다. 20번에 조직을 정비하다, 조직을 가다듬다. 될까 안 될까? 난 잘 모르겠다. 이럴 때는 보류. 자, 국어 문제는 적절성을 따지는 문제예요. 정답을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배경 지식을 이용을 해서 접근하지 말고 지문에 있는 정보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바로 판단이 안 될 때는 그냥 보류해. 그리고 이 보기들 사이에 어떤 대비를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몇몇 친구들이 좀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모의고사나 수능 공부는
여기 나와 있는 지문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찾는 정보 영역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정보를 캐내서 문제가 요구하는 방향대로 매칭만 해주면 돼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더불어 민심을 받들어 백성을 보살피는 자로서 군주가 덕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자, 그러니까 왕이 할 일은 뭡니까? 관료 조직을 위계적으로 하고 민심을 받들어 백성을 보살피는 덕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백성을 위하는 관료의 자질 향상 및 책무의 중요성을 강조한 한편, 뭐 이렇게 많아. 관료의 비행을 감독하는 감사 기능의 강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여기 관료의 비행은, 나 비행기가 좋아, 따따따따 비행기, 그 비행기가 아니고, 비리가 되겠죠? 뭐 요즘 굉장히 그 LH 공무원들,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아주 얼굴 바가지로 쳐먹고 있습니다. 지금은 2021년 3월이 되겠네요. 네, LH 땅 투기, 장난 아니야. 자, 이러한 정도전의 주장은 백성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바라보 민본 사상의 관점에서 입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또한 밑부분에서는 뭡니까? 어떤 조직과 그 다음에 관료들을 관리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단락 정리를 할 때는 먼저 큰 줄거리를 잡고 그 줄거리에 딸려 있는 작은 새끼들까지도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뭐 머릿속에 집어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 머리가, 우린 대가리가 컴퓨터가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라는 표지판 정도만 간단하게 메모만 해주면 돼요. 어떤 친구들을 보면은 지문 분석하라고 하니까 줄을 쫙쫙 긋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줄만 잘 긋는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중요성이 있는가를 이렇게 표지판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락 또 보도록 해봅시다. 자, 조선 중기학자 이이 역시, 자, 새로운 사람, 이 사람 동그라미를 하자. 자, 오늘 정도전 네모, 2는 동그라미. 군주의 바람직한 덕성을 강조한 한편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부모-자식 관계에 빗대어 백성을 보살펴하는 대상에 논했다. 자, 정도전하고 공통점이 있죠? 2는 특히 애민,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듯 군주가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교함으로써 군주가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교화해야 돼. 실현되며 교화를 순조롭게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 교화를 순조롭게 하려면 경제적 안정이 중요하다. 자, 교화는 뭡니까? 교화. 가르쳐서 변화시키는 것이 교화예요. 자, 문맥음이 파악하기. 교화를 순조롭게. 교화가 순조롭다. 그러면 20의 3번. 교화가 끊임없다. 이건 맞지가 않죠? 순조롭다는 것은 뭡니까? 어려움 없이 어떤 흐름대로 이게 순조롭다는 얘기인데, 이건 끊임없이 계속의 의미니까 맞지가 않겠네. 먼저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고 4, 5번도 봐야 돼요. 더 맞지 않는 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계속해서 질문 보도록 합시다. 자, 또한 끊어야 되겠죠? 접속사 나왔으니까 또한 끊고. 자, 그러니까 이의는 어때요? 부모 자식처럼 백성들을 돌봐라. 그러기 위해서는 교화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적인 안정이 필요하다. 요 내용. 또한 백성은 군주에 대한 신망을 지닐 수도 버릴 수도 있는 존재이므로 군주는 백성을 두려워하는 외민의 태도를 진여함을 역설했다. 자, 외민이 뭐라고요? 군주가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백성이 군주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백성을 보살피고 교화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 점은 정도전의 관점과 상통하는 지점이다. 자, 이 부분은 바로 뭐가 됩니까? 이 부분은 정도전하고 이의 공통점, 정의의 공통점. 다만 군주가 백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백성의 신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에서 차이가 있다. 여기에는 차이. 요 부분에서 정도전과 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단락 볼게요. 조선 후기의 학자 정약용은 환자나 극빈자, 자, 정약용 나왔네. 우리 마름모로 갈까? 마름모. 정약용은 환자나 극빈자, 노인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백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애민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자, 정약용의 애민은 뭡니까? 약자를 보호하는 거야. 약자를 보호하는 것. 이게 정약용의 애민이죠. 이의 애민하고 살짝 달라. 자, 이는 백성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구체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끊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이도 애민을 이야기했는데 정약용의 애민은 약자, 사회적 약자 백성을 더 지극히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 한편 정약용은 백성을 통치체제 유지에 기여해야 하는 존재라 보고, 자, 백성도 뭘 해야 돼요? 통치체제 유지에 기여해야 돼. 백성이 각자의 경제적 형편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백성에 대한 기존의 관점과 차이를 드러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백성의 의무가 있네. 백성도 의무를 다 해야 돼. 통치체제 유지에 기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문명의 파악하기, 경제적 형편에 부합하다. 형편에 부합. 20번에 형편에 걸맞은, 맞죠? 형편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된다. 형편에 걸맞은, 형편에 부합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좋습니다. 자, 다시 지문으로 점핑. 자, 그는 가난한 백성인 소민은 기존의 교화를 따름으로써 부유한 백성인 대민은 생산수단을 제공하고 납세 부담을 맡음으로써 통치 질서 안정에 기여한다가 논했다. 자, 여기 보니까 정약용이 생각하는 백성은 둘로 나눴습니다. 뭘로 나눴어요? 소민이 있죠? 소민은 뭐에 대해? 교화를 따릅니다. 그 다음에 대민, 얘네는 부자들. 대민은 뭐합니까? 생산수단 제공하고 납세의 부담, 세금을 내는 겁니다. 나눠놨어. 소민과 대민으로 나눠놨습니다. 자, 이는 조선 후기 농업기술과 상공업의 발달로 인해 재산을 축적한 백성들이 등장한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백성이 국가를 유지하는 근간이라고 보는 관점에 기반한 주장이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정약용이 생각한 소민과 대민 그리고 어떤 그 역할을 부여한 배경이 되겠죠. 배경. 정약용 생각 배경. 자, 관점에 기반하다. 관점에 기반한 주장, 관점을 바탕으로 한 주장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20번 다시 한번 볼까요? 바탕을 둔 방금 얘기했던 거. 자,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안 맞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3번이 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들 사전적 의미는 우리가 모를 수가 있어요. 뭐 사람 머리 같아요. 사전도 아니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돼? 여기 문제가 던져준 것처럼 문맥상 의미로 접근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지문으로. 자, 마지막 A 부분 묶여있죠? 자, 조선시대 학자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군주를 비롯한 통치 계층이 백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펼치는 바탕이 되었다. 백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제도, 관료의 횡포를 견제하는 감찰제도, 민생 안정을 위한 조세 및 복지제도, 백성의 민원을 수렴하는 소원제도 등은 백성을 위한 정책이 구현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지금 방금 A 부분 봤죠? A 부분 봤으면은 이렇게 A 부분하고 걸려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풀어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A 부분하고 걸려있던 부분이 이제 19번 문제가 되겠네요. 자, 19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후 활동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사한 화제를 다룬 다음 자료를 읽고 관점의 차이를 정리해 보자. 관점 차이. 자, 조선시대의 교육은 신분 질서 유지를 통해 통치 계층의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자, 이때 이 조선시대 교육이 뭐라고요? 통치 계층의 우위 확보입니다. 현실적으로 통치 계층이 아닌 백성은 정치에 참여하는 관료가 되기 어려웠는데 이는 신분에 따라 교육 기회가 제한된 것과 관련된다. 한편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대체로 도덕적 교화를 위한 것에 한정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결론. 자료와 A는 조선시대의 무엇에 대하여 관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교육입니다. 당연히 가 부분에서는 교육이 들어가야 돼. 우리가 지금 살펴봤었던 A 부분도 교육인 거고 이 자료도 교육입니다. 자, 그런데 A에서의 교육 내용은 뭐였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A에서 교육 내용은 백성을 위한 정책입니다. 백성을 위한 거야. 자, 그런데 지금 19번에 나와 있는 이 박스 자료는 신분 질서를 위한 통치 계층의 우위를 확보한다라고 되어 있죠. 즉 백성이 아니라 통치 계층을 위한, 즉 양반을 위한 교육 제도라고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관점의 차이예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자, 1번 백성이 교육 기회를 얻고자 노력했는지,
2번 교육이 본질적으로 백성을 위한 것인지, 3번 교육 방식이 현대적으로 계승되었는지, 이건 말도 안 되고, 4번 신분 질서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5번 백성이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는지. 자, 그럼 봅시다. 윗글의 A 부분에서는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자료에서는 통치계층, 즉 양반을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관점의 차이예요? 당연히 2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교육이 본질적으로 백성을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관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요 내용이 가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국어 문제를 풀게 되는데, 특히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빨리 풀 수 있는 것들을 제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고등학교 와서 모의고사를 봤기 때문에 모의고사의 어려움을 몸으로 실감했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빨리빨리 풀고 정확히 풀고 그런 방법은 문제를 먼저 보고 지문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선시대 관료 조직의 위계를 분석하고 있다. 자, 위계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위계질서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 상하 관계를 위계라고 합니다. 근데 위계 분석이 아니고, 조선시대 조세제도는 세금이죠. 그 아니고, 조선시대 학자들의 백성에 대한 관점 비교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 있었습니까? 정도전, 이이, 정약용 세 사람의 관점을 비교했고, 네 번째, 조선시대 군주들의 통치관 비판적 서술 아니요. 조선시대 상업의 발달 과정 당연히 아니죠. 자, 여기 통시라는 말이 있어요. 통시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훑어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통시적 하면은 시간을 통틀어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쭉 훑어오는 거야. 이걸 통시적이라고 그러고, 통시적의 반대를 공시적이라는 말을 써요. 공시적이라는 말은 특정 시간, 특정 시대만을 보는 겁니다. 특정 시간, 특정 시대만을 보는 것. 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거시적이라는 말이 있어. 거시적이라는 것은 전체 또는 크게 보는 겁니다. 큰 관점에서 보는 거. 그 다음에 미시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시적인 는 부분 또는 작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이게 되겠죠. 즉 뭐 현대 사회에서 경제를 어떻게 파할 것이냐, 거시적으로 본다면 국가 경제를 따질 수 있고, 미시적으로 본다면은 여러분들 용돈 쓰는 거,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통시, 공시, 거시, 미시 이런 단어들 잘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국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용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문제 풀면서 새로 나온 단어들은 바로 그때그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16번의 답은 3번 이렇게 정리 가능하겠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민에 대한 이해. 자, 아까 외민이 뭐였죠? 백성을 두려워해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백성이 군주에 대해 진여할 마음가짐 아니고, 관료의 비행을 감독하기 마련 아니고, 군주와 백성을 부모 자식 관계 아니고, 민생이 안정되었을 때 드러난 백성의 이상적 모습 아니고, 백성이 군주에 대한 신망을 버릴 수 있다고 보는 관점. 그렇기 때문에 군주가 백성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외민이다. 답 5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까요? 18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자, 여러분들 이제 요런 게 있거든. 수학하고 과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찾는 겁니다. 정답 찾기야. 뭐 옳은 것 찾기, 옳고 그른 것 찾기죠. 자, 그런데 국어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적절성 찾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적절성 찾는 겁니다. 그게 왜냐? 국어라고 하는 것은, 자료라고 하는 것은, 정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하면은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의견이 모아지지가 않죠? 해석이 다 다르면 뭐가 답이 되고 뭐가 틀렸어요? 다 답이 되고 다 틀리는 거지, 그치?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보기를 줘요. 문제가 지문이나 문제에서 기준점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는 답을 찾아내냐는 얘기입니다. 즉 보편적인 답을 찾아야 돼요. 보편적이냐,
일반적이냐, 보편성에 소급되느냐, 일반적인 내용이냐, 이러한 답을 찾는 문제가 국어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선입관 어떤 배경 지식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아놓은 지식을 갖다가 문제를 접근하다 보면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어 문제는 이렇게 박스에 나왔을 때 이 박스에 나와 있는 기준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국어 문제는 정보 영역이고요. 정보 영역은 지문 안에 있는 정보를 매칭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국어 안에서 지문을 읽어 나갈 때는 여러분들한테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에 있는 정보를 찾아서 활용해 줘야 돼요. 바로 정보를 찾아야 되니까 이때 배경 지식이 활용되겠죠. 그러니까 어휘랄지 아니면은 뭐 어떤 분석력이라고 해야 될지 독해력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게 배경 지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8번 적절하지 않은 것 보기. 옛날에 바야흐로 온 세상을 제압하고 나서 천자가 벼슬을 내리고 녹봉을 나눠준 것은 신하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 임금이 관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도 한결같이 백성의 근본을 두고 관리가 임금에게 보고하는 것도 한결같이 백성의 근본을 두면 백성은 중요한 존재가 된다 정도죠. 한마디로 뭡니까? 백성이 근간이다. 근본이다. 요 내용. 자, 그 다음에 니은. 청컨대 전하의 식사와 옷에서부터 바치는 물건들과 대궐 안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물건들 일체를 3분의 1 줄이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헤아려서 모든 팔도의 진상 곡물들도 3분의 1 줄이십시오. 이렇게 마신다면 은택이 아래로 미쳐 백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백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 목화농사가 흉작이 되어 면포 가격이 뛰어오르는데 수백 리박의 고장은 풍년이 들어 면포값이 매우 쌀 경우 수령은 일단 백성에게 군포를 납부하지 말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아전 중 청렴한 자를 골라 풍년이 든 곳에 가서 면포를 구입해 오도록 하여 군포를 바친다. 그리고 면포를 구입하는 데 쓴 돈은 백성들이 균등하게 부담케 하면 백성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포는 뭐냐면요. 옛날엔 그 부역의 의무를 백성들이 짊어지고 살아가는데 이거를 군포는 이제 군역이죠. 군역. 그래서 뭐 병사로 차출되는 경우 그런데 옷감을 좀 내면은 그거를 면제해 주기도 했어요. 그걸 군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때요? 이 마을이 흉작이 들어서 이게 군포 생산이 안 되지, 면포 생산이 안 되지. 그럴 때 수령이 다른 지방 싼 곳에서 사갖고 와서 면하게 해주어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어떤 백성을 위한 마음이 되겠네요. 자, 그럼 적용해 봅시다. 1번. 기역은 관료의 녹봉이 백성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로서 얻는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된다. 자, 이 봉사자라고 하는 것은 정도전이 이야기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지문에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화면을 보기 때문에 좀 화면 좀 왔다 갔다 하면 좀 어지럽게 해서 넘기진 않지만 여러분들은 이거 시험지 넘겨가면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1번 맞는 얘기고요. 니은은 군주가 백성을 보살피는 존재라는 시각을 바탕으로 한다. 역시 마찬가지 이의 생각이 바탕이 된 겁니다. 세 번째, 디귿은 대민과 소민에 따라 납세 부담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 구현은 뭐 틀렸죠. 왜 틀렸을까? 여기는요 지금 마을 단위예요. 마을 자체가 농사가 흉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에는 대민, 소민 구분을 할 수가 없죠. 대민, 소민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나라가 나서서 지방 수령이 나서서 군포를 면제해줄 방법을 찾아야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민과 소민에 따라 이 개념이 적용이 안 되고요. 4번 기업과 디귿은 민본사상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관료의 면모. 5번 니은과 디귿은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제안된 방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3번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볼까요? 다 됐나? 어디 보자. 18, 19, 20번. 네,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국어는요 여러분들 정보 영역입니다. 정보 영역이기 때문에 지문 안에서 여러분들은 정보를 찾아야 되는데 정보는 단락마다 다 있어요. 단락마다 다 있어서 단락마다 중심 정보하고 이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세부 정보들을 꼭 분류를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꼭.
이게 안 되어 있으면은 국어 등급을 따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아, 나는 좀 국어가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이 연습, 지문 분석 연습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지문 분석하는 방법은 이게 이제 학원 수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우리 친구들 학원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주겠지만 조금 복잡해요. 궁금한 친구들은 우리 저기 뭐야 SH 국어 첫 화면에 노트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면 지문 분석 정리하는 방법 그거 확인하고 하루에 지문 한 세네 개씩, 세 다섯 개씩 뭐 진짜 바쁜 친구들은 하나라도 한 개씩이라도 꾸준하게 해 보면 뭐 비문화 정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다음 질문 보도록 할까요? 21에서 25번이고요. 역시 문제 먼저 파악을 합니다.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포인트 문제네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역시 포인트 문제, 디귿의 전제. 그 다음에 추론 형태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문맥상 바꿔 쓴 겁니다. 자, 25번은 읽어가면서 해결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질문 보도록 할게요. 아,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질문이 상당히 좀 까다로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문 중에 보면은 어려운 질문 있고 쉬운 질문들이 있는데 어려운 질문은 정보가 많은 경우, 쉬운 질문은 정보가 덩어리로 이루어진 경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공익을 위한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개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개인은 자신이 입은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손실보상 청구권을 갖는다. 이거부터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있죠. 한마디로 뭡니까? 아, 공익을 위해서 어떤 개인의 어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국가에서 도로를 만드는데 누구 땅이 거기 속해 있어요. 근데 그 땅에 꼭 도로를 내야 됩니다. 그럴 때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개인한테. 그럴 때 손실보상 청구권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특별한 희생이란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이르는 말로. 자, 이렇게 개념이 나오죠. 개념 나오는 건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 가령은 이제 예시가 되겠죠. 예시가 나오고. 그러니까 앞에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무엇에 대한 개념입니까? 손실보상 청구권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고 그 아래로는 예시, 가령 감염법 예방법에 따르면 저 요즘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온 것 같아. 행정기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의 병상이나 연수원, 숙박시설 등을 동원한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개인에게 보상하여야 하는데 이때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내용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죠? 손실보상 청구권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예시가 나타나 있네요. 자, 다음 단락. 자, 손실보상 청구권은 공적 부담의 평등을 위해 인정되는 헌법상 권리이다. 자, 뭔가 새로운 또 개념이 나와 있어요. 공적 부담의 평등. 자, 요건 포인트 문제 A 묶여 있네요. 행정작용으로 누군가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부담을 공공이 부담하는 것이 평등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 끊어야 되겠죠? 접속사 나면 우선 끊고 앞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요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접해보지 못한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갸우뚱갸우뚱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해할 때는 이걸 조금 사례도 좋고 예시도 좋고 여러분들 좀 상상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진짜로요. 근데 만약에 엉뚱한 상상을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간단해요, 여기는. 즉, 행정작용. 나라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행정작용으로 특별한 희생이 생겼다. 자, 우리 첫 번째 단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공적 부담, 국민들 세금으로 하겠다는 얘기네, 한마디로. 네. 자, 계속 보겠어요. 또한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자,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 이렇게 이제 헌법 조항이 나오죠. 체크 포인트예요. 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즉
공용침해. 자, 이걸 뭐라고 한다? 공용침해. 이제 공적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개인한테 침해가 생겼죠. 공용침해와 이에 대한 보상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게 23조 3항. 공용침해 중 수용이란, 자, 개념 설명 나오고 있네요.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것. 사용이란 행정기관이 개인의 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 제한이란 개인의 재산권 사용 또는 그로 인한 수익을 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어떤 개념들이 나와 있었습니까? 수용, 사용, 제한. 수용은 국가가 가져가. 사용은 행정기관이 일정 기간 사용해요. 제한은 사용이나 수익을 한정하는 것. 이것을 제한. 개념 확실히 갖고 가야 돼요. 자, 한편 제23조 제3항은 내용상 분리될 수 없는 사항은 함께 규정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불가분 조항이다. 자, 여기 무슨 말일까? 내용상 분리될 수 없는 사항은 함께 규정돼야 한다. 즉, 불가분 조항. 이거는 그냥 이 뜻 풀이를 해줬네요. 따라서 공용침해 규정과 보상 규정은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되어 여기 요거군요. 그래서 공용 침해 규정, 언제 이것을 침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은 하나의 법률에, 그 두 가지 법률이 아니라 하나의 법률의 규정,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쪽 단락을 보면 지금 정보가 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실보상 청구권이 생겼을 때 이것을 공동 부담해야 된다. 이 내용이 하나 있었고, 이 내용 하나. 그 다음에 헌법 제23조 제3항에 대한 내용 하나. 그렇죠? 예, 그리고 개념 나와 있었고요. 수용, 사용, 제한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불가분 조항이라는 거 4개.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요. 중심 내용이 4개가 있어요. 이래서 지문 분석이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학교하고는 좀 수준이 많이 차이가 있죠? 굉장히 수준이 높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 나갈 때 중심 내용을 잡아줘야 됩니다. 자, 중심 내용은요, 한 단락에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설명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방면, 다각도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봅시다. 자, 그러나, 역접 관계가 되겠다, 그치? 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자, 위에서 얘기한 것과는 약간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와 있네요. 재산권은 법률에 의해 구제화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법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공익에 적합해야 한다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규정하고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23조 제1항 같은 경우에는 재산권을 이렇게 권리를 이렇게 표방할 때에도 법률로서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2항은 공공법리에 부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재산권 보장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고, 여기 내용 하나. 그 다음에 그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 자, 특히 토지처럼 공공성이 강한 사유재산은 재산권 행사에 더욱 강한 사회적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다면 이로 인한 손실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여기로 다시 한번 볼까요?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공공성이 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할 만한 보상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만약 여기서 다시 한번 보세요.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다면 이로 인한 손실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사회적 제약 안에서의 재산권 침해는 보상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약 범위 밖에 있다면은 특별 희생에 해당이 되어서 보상이 가능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도 조심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 내용하고 여기를 A라고 하고 밑에 있는 문장을 B라고 한다면 이건 반대 개념입니다. 반대. 그러니까 A는 보상을 못 받는 경우, B는 보상을 받는 경우. 알겠죠? 자, 다음 단락 또 보도록 할게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에 대해 경계 이론과 분리 이론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즉 재산권을 제약할 수 있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침해를 했는데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 그 구별이 경계 이론과 분리 이론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경계 이론에 따르면 양자는 별개가 아니라,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이 별개가 아니라 단지 침해 정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재산권 침해는 그 정도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면 특별한 희생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이거 아까 계속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따라서 경계 이론은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는 보상 규정이 없어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오호. 자, 경계 이론은 뭡니까?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면 보상 규정이 없어도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공용 침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불가분 조항인 헌법 제23조 3항에 위반되어 위헌이고, 위헌임이 밝혀진 법률에 근거한 공용 침해 행위는 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 이론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는 보상 규정이 없어도 보상을 해야 된다, 보상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는 게 경계 이론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공용 침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위헌. 위헌임이 밝혀진 법률에 근거한 공용 침해 행위는 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 그래서 이걸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다시.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했을 때 해도 된다는 법률은 위헌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경계 이론은 적법한 공용침해 행위의 경우에 보상이 인정된다면 위법한 공용침해 행위의 경우에도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보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거는 뭐 앞에 나왔었던 거 다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분리 이론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반해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분리 이론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대한 헌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제3항의 규정은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완전히 분리된다고 주장한다. 아이고, 우리가 문맥음이 파악하는 걸 했어야 되는데 분석하다 보니까 깜빡했습니다. 자, 뭐 다 읽고서 하도록 할게요. 다시. 자, 분리 이론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대한 헌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제3항의 규정은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완전히 분리된다고 주장한, 즉 2항과 3항이 분리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재산권 침해를 규정한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입법자가 이러한 재산권 침해를 특별한 희생이 아닌 사회적 자역으로 규정한 것으로 본다. 요거는 지금 위에 있었던 경계 이론하고 좀 차이점이 있죠. 경계 이론 같은 경우에는 보상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사회적 제약을 벗어난다면은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분리 이론에서는 특별한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그 입법자에 의해서 사회적 제약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자,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 또는, 자, 위로 넘어갈게요. 이거 뭐였더라? 다시 문장.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 또는 특별한 희생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자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제약이냐 아니면 특별한 희생이냐, 이것을 누가 결정해요? 입법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법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국회의원들이 되겠네. 만약 해당 법률에 규정된 재산권 침해가 헌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권의 공익 적합성을 넘어서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이러한 법률은 헌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헌이고 위헌임이 밝혀진 법률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위법하게 된다. 분리이론은 이러한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정작용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자, 그 여기는 뭡니까? 자, 그래서 분리이론 같은 경우에는요,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을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공적 공익 적합성을 넘어섰습니다. 그럴 때는 헌법 23조 2항의 위반해서 위헌이 되는 거고, 그렇게 행정작용을 한 것은 없앤다는 얘기예요. 보상이 아니라. 차이가 있죠? 자, 경계이론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분리이론 같은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아니고 행정작용 자체를 제거합니다. 자, 그래서 재산권을 존속시키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것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의 차이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좀 더 간단하게 어디다 해볼까?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경계이론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거예요. 보상 규정이 없어도 사회적 제약을 넘어가는 침해는 보상하란 얘기입니다. 분리이론은 아까 이제 23항 2항하고 3항을 분리해놨어요. 분리이론은 보상 규정이 없을 때 사회적 제약이 넘어갔습니다. 사회적 제약을 넘었어요. 이럴 때는 헌법에 위헌된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 위헌으로 보는 것이고,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행정작용을 없앱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간단하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이 상당히 좀 복잡해요. 여러분들 지금 중학교 졸업하고 갓 고등학교 올라와서 문제 풀기에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2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헌법이 개인에게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은 법률로서 그 내용이 구체화된 것이다. 이거는 뭐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나머지 한번 볼까요? 공용침해 중 사형과 달리 제한의 경우 행정작용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재산권은 국가로 이전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어디가 틀렸어요? 사형도 마찬가지죠. 사형도 재산권이 국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달리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사형과 제한은 개인의 재산권이 국가로 이전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고, 3번 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정작용에 대해 개인은 자신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모든 행정작용이 아니라 사회적 제약에 벗어난 것. 네 번째,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규정하는 모든 법률은 공용침해와 손실보상이 내용상 분리될 수 없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내용상 분리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자, 분리이론은 분리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분리이론은 분리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리이론 같은 경우에는 보상 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게 사회적 제약을 벗어났을 때 헌법의 위헌으로 보는 것이고, 헌법이 제시한 그 재산권 보장에서 벗어났다고 보는 것이고, 행정작용을 없앤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감염병 예방을 위해 행정기관이 사설연수원을 일정 기간 동원하는 것은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이 아니라 사용이죠. 일정 기간 쓰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들 1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기억이 어디 있더라? 기억이 어디로 도망갔나? 기억이 경계이론이고요. 네, 니은이 분리이론이군요. 자, 그러면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에 대한 이해, 기억이 니은이 분리입니다. 자, 1번 기억은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 제23조 3항을 근거로 하여 행정작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 규정이 없어도 사회적 제약을 벗어났다. 그럼 해줘야 돼요. 이게 경계의 이론이니까 경계를 넘어갔다는 얘기야. 자, 두 번째, 니은은 헌법 제23조 2항과 3항의 규정은 전혀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분리했죠? 네. 자, 이런 것들 여러분 다 지문에서 찾아야 됩니다. 지문에서 찾아서 확인해 줘야 돼요. 자, 세 번째, 기억은 행정작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항상 보상해서 보는 반면 틀렸죠? 항상이 아니라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경우에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4번, 기억은 재산권 침해 정도를, 니은은 입법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손실보상 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 예. 자, 그러니까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했어요. 경계이론입니다. 사회적 제약 그 경계를 넘어섰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거고, 니은 분리론 같은 경우에는 입법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한다고 지문에서 언급을 해놨죠. 그쵸? 그래서 입법자의 권한, 즉 사회적 제약이냐 아니면 특별한 희생이냐, 이것은 입법자의 권한이란 얘기입니다. 자,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규정 없이, 보상 규정 없이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를 규정한 법률을 위헌이라고 본다. 이건 공통점이 되겠죠? 나 이거 답을 왜 4번으로 해놨지? 3번이죠, 3번. 즉, 경계이론은 행정작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항상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갔을 때, 사회적 제약이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갔을 때 보상을 합니다. 자, 23번, 디귿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전제는 밑바탕에 깔고 있다는 얘기죠. 자, 디귿을 한번 볼까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정작용 전체 자체를 제거해야 된다. 자, 앞뒤로 보세요. 위법입니다. 위헌임이 밝혀진 법률에 근거 행정작용 위법이니까 그걸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재산을 존속시키는 것이 보상보다 더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럼 1번. 재산권은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보상 없이 제한하는 권리다. 아니죠.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서 보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공용침해 규정과 손실보상 규정이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될 필요는 없다. 자, 공용침해 규정과 손실보상 규정이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될 필요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앞뒤로 안 맞는 내용들을 그냥 짜깁기 한 겁니다. 보기 2번은. 3번,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은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제한 없이 규정되면 안 되죠. 4번, 행정작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로 인한 손실보상은 보상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손실보상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 사회적 제약을 넘어가는 경우. 5번, 입법자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재산권은 그대로 보존돼야 하는 권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답은 5번인데 요 부분에서 디귿으로 이렇게 보아야 한다라고 본 이유가 뭐뭐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뒷부분이 전제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법률과 관련해서 21에서 25번 문제를 좀 확인을 했어요. 굉장히 까다롭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를 그래서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는요, 여러분들 내가 이 국어 문제를 다 맞추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딸 수 있는 점수 얼마 정도 딸 만큼 내가 따갖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국어 만점 받는 게 이제 손쉬운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지만 어려운 질문들은 한 2개 정도, 난이도가 좀 어렵다 싶으면 2개, 3개 이렇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질문, 모든 문제를 다 맞추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정보를 이렇게 간추릴 수 있는 그런 정도에 따라서 문제를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국어는 정보 영역이라는 점 꼭 명심을 하고요. 23번이 하나 남아 있었네요. 24, 25번 있었네. 자,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도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는 건축 등 토지 사용이 제한된다. 하지만 A 법률은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규정이 없네요.
손실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 법률에 대한 헌법 소원이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분리이론의 입장을 취하면서, 자, 분리이론입니다. 경계이론이 아니죠. 토지재산권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A 법률은 원칙적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면 행정작용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를 사용할 방법이 전혀 없는 등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까지 고려하지 않은 A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아하. 그러니까 A 법률은 원칙적으로 합헌이지만 이러한 경우 때문에 A 법률은 헌법 위반된다. 자, 그러면 지문에서 분리이론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니까, 위헌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작용을 멈춰야 되겠죠. 그 말은 뭐니? 여기 나와 있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돼요. 개발제한구역을 취소해야 됩니다. 보상 대신에 이거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 1번.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행위가 헌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였겠군. 자, 분리이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리이론. 자, 분리이론은 바로 이 부분에 나와 있죠. 분리이론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대한 헌법 23조 2항의 규정, 특별한 희생에 대한 사망의 규정은 완전히 분리된 것. 네, 그래서 헌법 23조 2항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두 번째,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헌법 제23조 3항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 우리가 방금 읽었던 부분이에요. 세 번째,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토지의 공공성을 근거로 판단,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제약 범위에 있는지 없는지를 따졌을 겁니다. 4번,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는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겠군. 요거는 지금 요 부분, 박스 부분에 나와 있죠. 5번,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을 초래한 경우 이때의 재산권 침해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판단하였고, 틀렸죠? 자, 윗지문에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면 어떻게 돼요? 보상을 해줘야 되죠. 자, 그런데 분리이론은 보상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상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행정작용을 없애는 겁니다. 바로 요쪽 지문에, 네, 요 부분에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즉, 거기 디귿,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정작용 자체를 제거. 네, 그래서 특별한 희생이 아니고, 즉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을 지정을 해제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25번, 문맥상 A2를 바꿔 쓴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것. 이 문제는 원래 읽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좀 지문 분석에 치중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건너갔네요. 자, A 부분부터 따져봅시다. A 부분이 어딨나요? 공적 부담의 평등을 위해 1번, 행정작용으로 인한 부담을 개인이 모두 떠안게 되는 불평등을 조정하기, 그렇고 2번 B 부분, B 공용침해 규정과 보상 규정은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공용침해 규정, 그러니까 공적으로 사용할 때 개인의 재산을 침해한다는 얘기죠. 2번도 역시 맞는 설명이고요. 자, 3번의 C 보도록 할게요. C, 사회적 제약 범위 내에 있다면, 자,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 요 부분은 이제 침해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헌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재산권의 한계 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벗어나게 되면은 경계론 같은 경우에는 뭐 보상 규정이 없어도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D부분을 볼까요? D부분이 양자는 별개가 아니라, 즉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은 서로 다른 입장처럼 경계이론에 따르면 양자, 이때 양자는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입니다. 25기 4번 경계이론의 입장과 분리이론의 입장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렸죠? 자, 왜 틀렸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문을 보면요. 예, 양자는 별개가 아니라 이때 두 개는 바로 요거예요.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입니다.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은 별개가 아니다. 즉, 사회적 제약을 하면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나면 특별한 희생이 되기 때문에 경계이론은 예, 그냥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번에 4번 틀렸고 5번 재산권 침해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의 서로 다른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자, 여기 나와 있죠.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완전히 분리된다고 주장한다. 자, 제2항의 규정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사망의 규정은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완전히 분리. 그래서 5번 재산권 침해 정도에 따라 구분된 것이 아니고 입법자의 서로 다른 의사가 반영된 것. 좋습니다. 그래서 25번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학년 문제치고는 1학년 모의고사 지문치고는 좀 까다로운 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가 굉장히 많고 용어가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읽어나가는 템포를 살짝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 지문 맥락을 잡지 못하고 글에 말리게 됩니다. 그런 것도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지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에서 30번 문제가 되겠네요. 26에서 30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자, 역시 문제 먼저 보도록 하면, 자, 내용 일치 찾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27번 포인트 문제, 기억에 대한 이해. 자, 화면상 거꾸로 볼게요. 29번 A와 B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30번 역시 포인트 문제, 니은의 이유, 그리고 추론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문 내용을 좀 이렇게 치중해서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비문학 지문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비문학 지문에서 가장 어려운 게 과학 지문이에요. 과학 지문 어렵고, 그 다음에 경제 지문. 그리고 그 다음 게 기술 지문. 그리고 기술 지문에 약간 비슷한 게 논리. 증명하는 게 있어요. 뭐 3단 논법 이런 거 나오면서 증명하는 것. 이게 어렵습니다. 나머지 인문, 사회, 예술은 정보가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단락당 그 중심 내용이 하나 아니면 두 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인문, 사회, 예술은 좀 손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과학, 경제 또는 기술, 논리 지문 같은 경우에는 한 단락 안에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나갈 때는 속도를 약간 줄여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이제 법과 관련해서 봤죠? 예,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이게 정보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읽히는 겁니다. 중심 내용들이 너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퍼져 있기 때문에, 좀 덜 읽히죠.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문학을 잘할 수 있는 요령이나 뭐 그런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는데, 없습니다. 예, 연습밖에 없어요, 연습. 어휘력을 늘려야 되고, 글을 많이 봐야 되고 어려운 책들을 접하는 그런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독해력을 늘리는 방법은 독서밖에 없어요. 자, 26에 30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지문이 되겠죠? 원자 핵은 양성자나 중성자와 같은 핵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여기는 뭡니까? 원자 핵의 구성. 원자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모두 더한 것을 질량수로 하는데, 자, 질량수 개념이 뭐라고요?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를 더한 것. 질량수가 큰 하나의 원자 핵이 질량수가 작은 두 개의 원자 핵으로 쪼개지는 것을 핵분열이라고 하고, 핵분열에 대한 개념. 질량수가 작은 두 개의 원자 핵이 결합하여 질량수가 큰 하나의 원자 핵이 되는 것을 핵융합이라고 한다. 그 개념.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이게 단락이 짧잖아, 그치? 내용이 짧은데 중심 내용 몇 개 있어요? 3개 있는 거야, 3개.
원자핵에 대한 개념, 핵분열에 대한 개념, 핵융합에 대한 개념, 이렇게 내용이 3개 있는 겁니다. 물론 각각 세부 내용들이 또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음 단락. 핵분열이나 핵융합은 핵자당 결합 에너지로 설명할 수 있다. 이건 또 뭐야? 핵자당 결합 에너지는 원자핵의 질량은 그 원자핵을 구성하는 개별 핵자들의 질량을 모두 더한 것보다 작다. 자, 원자핵에 대한 질량 설명이 되어 있죠. 이처럼 핵자들이 결합하여 원자핵이 되면서 질량이 줄어든 것을 질량 결손이라고 한다. 자, 질량 결손에 대한 설명 나와 있죠.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따르면 질량과 에너지 등가 원리, 질량과 에너지는 상호간의 전환이 가능하고 이때 에너지는 질량의 광속의 제곱을 곱한 값과 같다. 한편 핵자들의 결합에서 줄어든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이 에너지는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와 그 크기가 같다. 자, 여기 뭔가 좀 조건이 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져볼까요? 에너지는,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따르면 질량과 에너지는 상호간의 전환이 가능하고 이때 에너지는 질량의 광속의 제곱을 곱한 것과 같다. 자, 그래서 과학점을 읽을 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뭐냐면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질량의 광속의 제곱을 곱한 값, 이게 뭐야 이게? 몰라요. 근데 이걸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못 푸느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자, 국어는 정보 영역이라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한 에너지가 뭐냐? 질량의 광속의 제곱을 곱한 값. 예, 그냥 개념만 갖고 가는 겁니다. 이게 뭔데? 몰라요. 자, 한편 핵자들의 결합에서 줄어든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뀝니다. 이 에너지는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와 그 크기가 같다. 자, 그래서 결합에서 줄어든 질량은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와 그 크기가 같다는 점. 이런 것들도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표지판만 세워두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개념, 이 에너지가 이 에너지와 같다.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 내가 체크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정보를 확인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란 원자핵을 개별 핵자들로 분리할 때 가해야 하는 에너지다. 자, 원자핵 결합 에너지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죠. 분리할 때 가해야 되는 에너지.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를 질량수로 나눈 것을 핵자당 결합 에너지라 하고, 자, 핵자당 결합 에너지에 대한 개념 나와 있잖아요. 그 값은 원자핵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는 개념만 쭉 나와 있어요. 개념들만. 즉, 핵자당 결합 에너지, 그리고 원자핵 결합 에너지, 그 다음에 에너지,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따른 핵자들 결합할 때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런 개념들만 지금 나열되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이해해요? 못하죠. 왜?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거든. 그렇죠? 과학책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나와 있어요. 도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과학책 아마 이렇게 원자 개수도 보여줄 겁니다. 결합하고 뭐 분열하고 그 융합 분열할 때 뭐 원자 개수가 어떻게 되고 질량수가 어떻게 변하고 변한 질량수가 에너지로 어떻게 변환되는지 그림으로 설명해 주죠. 근데 국어는 없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복잡한 질문이 나올 때, 그리고 잘 모르는 용어들이 튀어나올 때, 이거 여러분들이 100% 이해한다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망이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차근차근 읽으면 당연히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만, 자, 80분이라는 시간 안에서 45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 중에 비문학이 15문제고요. 자, 비문학은 좀 더 늘어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고3 되면은 영역이 달라져서 문학하고 비문학이 35문제입니다. 즉, 비문학이 17문제에서 18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지문이 더 추가되는 겁니다. 이거를 다 꼼꼼하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읽어가면서 이해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념들 나오고 설명했을 때 그 인과관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지 그 인과관계 또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국어 지문에 말리는 거예요. 자, 국어 영역 어떤 영역? 정보 영역입니다. 어떤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만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단락입니다. 원자핵을 구성하는 핵자들은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더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조건이니까. 이는 원자핵이 더 안정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예,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더 강력하게 결합, 원자핵이 안정. 모든 원자핵은 안정된 상태가 되려는 성질이 있으므로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작은 원자핵들은 핵분열이나 핵융합을 거쳐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큰 상태가 된다. 그럼 여기는 뭡니까? 핵분열, 핵융합이 일어나는 원인이죠. 그 원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요거. 원자핵은 안정된 상태가 되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핵분열 또는 핵융합이 일어나는군요. 그렇게 해서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큰 상태가 된다. 자, 핵분열이나 핵융합도 반응 전후로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줄어든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된다. 자, 여기도 역시 개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인과과정, 그 다음에 어떤 순서 이런 것들만 체크해서 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단락입니다. 핵분열과 핵융합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발전에 이용할 수 있다. 우라늄 235 원자핵을 사용하며 핵분열 발전의 경우 우라늄 원자핵의 중성자를 흡수시키면, 자, 이게 조건 나오죠? 조건, 과학 질문에서 조건 나오면 무조건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우라늄 원자핵의 중성자를 흡수시키면 질량수가 작고, 화살표 해놔야지. 질량수가 작고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큰 원자핵들로 분열된다. 이때 2, 3개의 중성자가 방출되는데 이 중성자는 다른 우라늄 원자핵에 흡수되어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이 과정에서 질량 결손으로 인해 전환되는 에너지를 발전에 이용하는 것이다. 아하. 여기는 핵분열 발전의 원리.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다음 단락입니다. 핵분열 발전에서는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해야 한다. Why? 왜? 중성자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가정 조건이죠. 체크 포인트를 아까 얘기했습니다. 원자핵의 흡수될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핵분열 과정에서 방출된 중성자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를 느리게 해야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물이나 흑연을 감속제로 사용하여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원자로 같은 경우 뭐 북한 핵시설 나오면은 물에 막 담가 놓잖아요. 그게 감속제란 얘기입니다. 저 중성자 속도를 느리게 물론 좀 이렇게 식히는 역할도 하겠죠. 예. 아닌가? 그 안쪽은 볼 수가 없나? 모르겠는데 이쪽 분야가 아니라서. 한편 연쇄 반응이 급격하게 일어나면 과도한 에너지가 발생하여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어봉을 사용한다. 제어봉은 중성자를 흡수하는 장치로, 자, 감속제하고 제어봉에 대한 개념 나와 있죠. 감속제는 말 그대로 감속, 속도를 줄어들이는 재료, 물, 흑연, 저 중성자의 속도를 줄어들게 해요. 그렇게 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합니다. 제어봉은 중성자를 흡수하네. 핵분열에 관여하는 중성자 수를 조절하여 급격한 연쇄 반응을 방지한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내용이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감속제, 이걸 왜 쓰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쓰는지, 그 다음에 제어봉, 제어봉을 왜 쓰는지. 다음 난락. 자, 핵융합 발전을 위한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태양의 에너지를 생성하는 방법이 바로 핵융합이다. 수소 원자핵을 원료로 하는 태양의 핵융합은 주로 태양 중심부에서 일어난다. 먼저 수소 원자핵 2개가 융합하여 중수소 원자핵이 되고, 중수소 원자핵은 수소 원자핵과 융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된다. 그리고 2개의 헬륨 원자핵이 융합하여 헬륨4 원자핵이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다. 자, 여기는 태양의 핵융합 원리, 과정, 이게 되겠죠? 그리고 에너지 발생,
지구는 태양과 물리적 조건이 달라서 태양의 핵융합을 똑같이 재현할 수 없다. 가장 많이 시도하는 방식은 DT 핵융합이다. 이 방식에서는 중수소 원자핵과 삼중수소 원자핵이 융합하여 헬륨사 원자핵이 된다. 자, 좀 중간 단계를 빼먹었다. 그쵸? 태양 핵융합은 이제 하나씩, 그치? 수소 원자핵 하나하나가 결합. 그래서 중수소가 되고, 중수소 두 개가 결합. 중수소 원자핵에 수소 원자핵이 결합해서 헬륨, 수소 3개짜리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또 2개,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과정이 있는데, 지구에서 하는 것은 바로 그냥 중수소 원자핵과 삼중수소 원자핵을 융합해서 헬륨사 원자핵을 만드네요. 자, 중수소 원자핵과 삼중수소 원자핵을 핵융합 발전의 원료로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원자핵의 핵융합보다 반응 확률이 높고 질량 결손으로 전환되는 에너지도 크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쪽 단락은 뭡니까? 여러분들, 지구에서의 핵융합, 지구 핵융합 되겠죠? 그리고 그 DT라고 했는데 DT 방식을 채용하는 이유도 나타나 있네요. 자, 하지만 지구에서 핵융합을 일으키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다. 양의 전하를 띤 원자핵은 음의 전하를 띤 전자와 전기적 인력에 의해 단단히 결합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상태에서 원자핵이 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물질을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인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자, 또한 끊어야 되겠죠? 접속사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조건이 되겠네. 지구에서 핵융합을 하기 위한 조건, 즉 물질을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또한 원자핵은 양의 전하를 띠고 있어서 서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청력이 강하게 작용한다. 자, 청력은 배척, 밀어내는 힘이죠. 그러니까 핵을 융합시켜야 되는데, 원자끼리 융합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밀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야지. 즉 청력을 이겨내고 원자핵이 융합하게 하기 위해서는 플라즈마의 온도를 높여 원자핵이 고속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게 조건 2가 되겠네요. 지구에서 핵융합을 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핵융합 발전을 위한 핵융합로에서는 플라즈마를 1억도 이상으로 가열해서 핵융합의 확률을 높인다. 자, 1억도로 올리는 이유는 원자핵이 고속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융합로에서 플라즈마 온도를 높인 이후에는 고온 상태를 일정 시간 이상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플라즈마는 융합로의 벽에 접촉하며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자기장을 활용해서 플라즈마가 벽에 닿지 않게 하여 고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정적인 핵융합 발전을 위해서는 고온의 플라즈마를 높은 밀도로 최소 300초 이상 유지해야 한다. 여기 조건 3. 그러니까 플라즈마가 벽에 닿으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문제 순서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6번입니다. 자,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양성자의 질량과 중성자의 질량을 더한 것을 질량수로 한다. 자, 확인해 볼까요? 질량수에 대한 개념이 어디 있었나요? 질량수 개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모두 더한 것을 질량수. 자, 그런데 1번은 양성자의 질량이라고 되어 있네. 개수죠? 틀렸네.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더한 것을 질량수라고 했습니다. 아니고. 두 번째,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하여 단단하게 결합한다. 청력은 밀어내는 힘이죠? 근데 어떻게 단단하게 결합해? 아니고.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는 핵자당 결합 에너지를 질량수로 나눈 것이다. 자, 그러면 원자핵 결합 에너지에 대한 설명, 아까 우리가 체크해 놓은 부분이 있었죠? 원자핵 결합 에너지 어딨지? 너무 줄쳐놔가지고 여기 있다. 원자핵 결합 에너지라 원자핵을 개별 핵자들로 분리할 때 가해야 하는 에너지. 원자핵을 개별 핵자들로 분리할 때 가해야 되는 에너지인데 핵자당 결합 에너지 질량 나누는 거 아니죠? 이렇게 지문을 찾아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문 찾아서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4번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따르면 자, 포인트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디로 찾아 들어가야 될지 짐작이 되죠? 질량은 에너지의 광속의 제곱을 곱한 값과 같다. 에너지의 광속의 제곱을 곱한 값 질량입니까? 자, 어디 보자. 뭐라고 해놨는지. 어디 있더라? 질량, 에너지, 등가에 따르면 자, 질량이 아니라 에너지. 에너지는 질량의 광속의 제곱을 곱한 값.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요거 반대로 써놨어. 반대로. 에너지는 질량의 광속의 제곱을 곱한 값 이렇게 되겠죠. 틀렸죠? 그럼 나머지 하나밖에 없잖아. 5번 확인해 봅시다. 핵자들이 결합하여 원자핵이 될 때 줄어든 질량이 전환된 에너지 크기는 그 원자핵을 다시 개별 핵자들로 분리할 때 필요한 에너지 크기와 같다. 자, 이것도 한번 찾아서 볼까요? 그러면 지문에서 에너지 크기가 같다. 아까 어디 있었더라? 여기 있네요. 한편 핵자들의 결합에서 줄어든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이 에너지는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와 그 크기가 같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지금 뭐 빨간색으로 막 해가지고 여러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뭐 좀 이렇게 여러분들만 볼 수 있는 기호 같은 걸 해서 정보들을 좀 추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죠.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뭐 이걸 계산을 하거나 이 지문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 어떤 정보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만 확인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국어고 그게 정보 영역입니다. 자, 27번 문제.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을 확인해 봅시다. 기억이 어디 있을까나? 자, 우라늄 원자핵을 사용한 핵분열 발전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 핵분열 발전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갖다가 문제를 봐주면 되겠죠. 자, 1번 우라늄 235 원자핵에 전자를 흡수시켜 핵분열. 전자가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 중성자. 네, 이미 바로 틀렸죠. 자, 2번 물이나 흑연을 감속제로 사용하여 중성자 속도 조절. 제어봉으로 중성자를 흡수하여 과도한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그렇죠? 중성자 흡수하지 않으면은 급격한 어떤 그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성자를 흡수하기 위해서 제어봉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고, 우라늄 235 원자핵이 분열되면 우라늄 235 원자핵보다 질량수가 작은 원자핵도 나뉘고, 우라늄 235 원자핵이 분열되면서 방출되는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해서 연쇄 반응이 그죠? 속도가 너무 빠르면 안 되니까. 속도가 너무 빠르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힘드니까 감속제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번 틀렸죠. 자, 28번 문제입니다. 그래프. 윗글 읽은 학생이 보기 설명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그림은 여러 원자핵의 핵자당 결합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철 원자핵은 다른 원자핵들에 비해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크죠. 자, 그래프는 가로축, 세로축 보는 겁니다. 세로축이 핵자당 결합 에너지, 가로축이 질량수입니다. 철이 그냥 가장 핵자당 에너지가 높습니다. 자, 계속 보면 철 원자핵은 모든 원자핵 중에서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크고 가장 안정된 상태. 그렇죠. 우리가 지문에서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클수록 안정된 상태, 더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철 원자핵보다 질량수가 작은 원자핵은 핵융합을, 질량수가 큰 원자핵은 핵분열을 통해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높은 원자핵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 철이 질량수가 60 언저리에 있죠, 그쵸? 질량수가 작은 원자핵이니까 얘네들 He 애들은 핵융합을 한다는 얘기고, 얘는 핵융합. 그 다음에 여기 U 되어 있는 애들은 핵분열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철을 기준으로 해서 질량수가 적으면 핵융합을, 질량수가 높으면 많으면 핵분열. 자, 그리고 이렇게 뭔가가 되어 있네요. 원자핵의 질량수와 양성자 수는 원소기호 X의 다음같이 표현한다.
뭔지 모르겠어, 이게. 예,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적절한 것 찾기 1번. 헬륨 4 원자 핵은 핵융합을 거치면 더 안정된 상태의 원자 핵으로 변해. 아,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에. 모든 원자핵 중에서 핵자당 결합 에너지 가장 크다. 뭐가? 철 원자핵이. 그래서 철 원자핵보다 질량수가 작은 원자핵은 핵융합 해서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높은 원자핵이 된다. 자, 여기 지금 헬륨4라고 되어 있죠? 헬륨4가 어디 있나? 이거 되려나? 네. 핵융합을 통해서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더 안정된 상태. 맞는 거죠, 이거는. 자, 지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뭐 지문 안 봐도 되는데, 지문에서 어디 있냐? 여기 있군요. 원자핵을 구성하는 핵자들은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더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고, 이는 원자핵이 더 안정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예? 지문에 있는 내용 그냥 따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바로바로 찾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보기를 찾아 들어가는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요런 것들이 다 포인트예요. 핵융합을 거친다, 안정된 상태가 된다, 그리고 보기 박스에서도 이렇게 조건들 나와 있잖아요. 이거랑 지문에서 그 내용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보고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절대로 머리에 담지 마세요. 그리고 머리에 담아지지도 않아. 나머지는 왜 틀렸나 볼까요? 중수소 원자핵은 삼중수소 원자핵과 양성자 수는 같지만 더 안정된 상태이겠군. 자, 중수소 원자, 자, 우리가 그 태양 융합하는 거 생각하면 되겠다. 중수소 원자핵이 융합해서 삼중수소 원자핵으로 가죠? 이건 핵융합했다는 얘기죠? 핵융합을 할수록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강합니다.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강하면 더 안정된다고 했는데 중수소가 삼중수소보다 더 안정된 상태는 아니지. 세 번째, 철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는 철 원자핵의 핵자당 결합 에너지의 26을 곱한 값과 같겠군. 자, 요거는 좀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철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어디 있나? 아, 이건 찾기가 귀찮네. 여기 있나요?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원자핵의 질량수와 양성자 수는 원소의 액수의 다음같이 표기한다. 그러면 56이 질량수가 되는 거고 26이 양성자 수인가요? 네, 양성자 수네요. 하고 지문에 보면 보기를 보면은 결합 에너지 계산하는 방법은 철 원자핵의 핵자당 결합 에너지의 26 곱한 것 같다. 자, 그러면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 어떻게 구하는가 지문에서 찾으면 되죠.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 자, 그래서 우리 지문에서 보면은 여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를 질량수로 나눈 것을 핵자당 결합 에너지라고 한다. 이 부분이 있죠.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를 질량수로 나눈 것을 핵자당 결합 에너지. 그러니까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연결을 하면은 즉 핵자당 결합 에너지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3번에서 얘기한 거 원자의 결합 에너지를 핵자당 결합 에너지에 26을 곱한 것 같다가 아니라 여기는 26을 곱하면 안 되고 56을 곱해야 되겠죠. 그쵸? 예.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계산을 하긴다기보다는 이런 계산식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줘야 돼요. 56이 아니라 아까 뭐였더라? 56. 26이 아니라 56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있었죠.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응용을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난 계산은 귀찮아 하면은 보류하거나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자, 4번 우라늄 235 원자핵이 핵분열하여 생성된 원자핵들은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9 이상이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9 이상이 된다. 한번 요것도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보기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박스에서는 자, 철 원자핵은
다른 원자핵들에 비해 핵자단 결합 에너지가 크다. 철 원자핵은 모든 원자핵 중에서 핵자단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라늄 235 얘가 핵 분열을 해서 핵자단 결합 에너지를 얻는다 하더라도 철보다 높을 수는 없죠. 근데 철을 보니까 지금 9 밑에 있네. 9 이하입니다. 핵자단 결합 에너지가. 따라서 9 이상이겠군. 틀렸죠. 자, 5번 우라늄 235 원자핵은 철 원자핵에 비해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핵자들이 더 강력한 결합? 아니요. 이 에너지가 핵자당 어디 보자. 역시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철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에너지가 높을수록 더 강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더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은 우라늄이 아니고 철 원자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접근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비문학을 쭉 살펴봤습니다. 잠깐만, 이제 비문학 또 있나? 문학, 그 다음부터 다 문학이었죠? 네, 잠깐만요. 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수필 나오고, 그다음에 문학 나오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지금 쭉 비문학 지문을 살펴봤는데 좀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1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좀 이 문제들을 좀 파악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가 밑에 남아있었군. 어쩐지 좀 뭔가 개수가 안 맞았어요. 자,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A와 B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가 어디 있나? A는 이제 태양의 핵융합 발전, 그 다음에 발전이 아니고 핵융합, 그리고 B는 지구에서 D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번 A 과정에서 헬륨4 원자의 개수 늘어난다. 그렇고 하나씩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B는 중수소 원자핵과 삼중소 원자핵을 원료로 사용한다. 이게 DT. 헬륨4 원자핵은 B에서와 달리 A에서는 헬륨4 원자핵이 융합하여 생성. 자, 그렇죠? 자, 그러니까 태양에서는 순차적으로 가는데 지구에서는 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DT로 바로 연결했습니다. 자, A와 B에서는 모두 반응 전후로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줄어든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자, B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A가 일어나기 위한 물리적 조건과 동일한 조건, 틀렸죠. 자, 지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어이쿠. 지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구는 태양과 물리적 조건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틀렸네요. 자, 그러면 3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니은의 이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니은. 플라즈마를 1억도 이상 가열하는 경우. 왜? 자, 여기는요, 지구에서 핵융합을 일으키는 조건이었습니다. 조건 1, 조건 2, 조건 3이 있었죠? 자, 1억도 이상 가열하는 이유는 핵융합의 확률을 높이려고, 그리고 고온의 플라즈마를 높은 밀도로 최소 300초 이상 유지해야 된다. 어쩌고저쩌고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적절한 것 찾기. 자, 1번. 원자핵의 융합로의 벽에 접촉하지 않게 하기 위해. 2번. 자기장을 발생시켜 플라즈마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 이거는 자기장이 이렇게 접촉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3번 원자핵이 청력을 이겨내고 서로 융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 지문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렇게 돼 있었습니다. 청력이 강해서 융합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높여 원자핵이 고속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된다. 조건 두 번째가 됐었네요. 그래서 답 3번이 되겠죠? 나머지는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어때요? 어렵죠? 예,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첫 시험을 봤는데, 지문이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좀 높은 난이도에 속해요, 고난도에. 그러니까 보통, 좀 지문 3개, 비문학에서 지문 3개 또는 4개 정도를 제시를 하는데, 지금 이번 시험에서는 3개가 제시가 되었고 각각 문제가 5문제씩 걸려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보통 상중하 이렇게 나가요. 지문 3개 있을 때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법률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핵융합
핵분열과 관련해서 원자핵과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상상 두 개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국어는 정보 영역입니다.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1학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추적해가는 과정, 추적하는 연습 꾸준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문학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